당연히 배터리 쪽은 하나 어쨌든 편입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인터넷 산업은 좀 선택의 영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약간 너무 식상해졌다. 네. 그다음에 반도체는 최소 20%는 최소 20%. 무조건 이거는 오늘 주제는 바로 주식 투자 편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섹터를 얘기했는데 차장님께서 제약 바이오부터 네. 하셨고 배터리 산업, 인터넷, 게임, 그린 뉴딜, 반도체, 엔터주, 음식료 다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좀 이제 뭐 자율 자동차라든가 은행업, 네. 증권업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거를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포트폴리오 좀 담을 때는 이걸 최적의 포트폴리오하고 어떻게 좀 담으면 포트폴리오를 좀 짜실 때는 네.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현금 한 10% 남겨놓으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간에 네. 아무리 그래도 현금 남겨놓으시고 이제 90% 중에 가치주도 좀 필요는 하죠. 어느 정도 약간의 아까 제가 뭐 가치주라는 게 뭐 아까 면세점도 좀 말씀드렸고 왜냐면 백신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약간 못난이 업종들 있죠. 네네. 그런 것도 한 10% 정도.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담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10% 정도는 그런 쪽에 대해서도 한번 대비를 하셔서 네. 일부 담아 놓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80% 정도 같은 경우는 계속 성장하는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누가 뭐래도 저번에 보니까 그 이세훈 세무사님도 오셔가지고 계속 뭐 성장주 네. 뭐 좋게 얘기하신 것 같긴 한데 저도 뭐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뭐 섹터로 본다라면은 당연히 배터리 쪽은 하나 어쨌든 편입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LG화학이 됐건 뭐 논란이 있더라도 해야 됐건. 예. 아니면 뭐 나는 이런 대형 회사가 싫다. 그럼 2차 전지 그 밸류 체인에 되게 중소형사도 경쟁력이 있는 거 많이 그렇죠. 있어요. 그런 거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배터리가 5년 사이클이에요. 2025년까지는. 근데 그 중에 내가 하나도 안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좀 소외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좀 한번 비중을 좀 일부 편입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인터넷 산업은 좀 선택의 영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약간 너무 식상해졌다. 네. 그래서 이건 좀 호불호가 엇갈린 것 같아요. 뻔하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해도 되지만 뭐 무조건 넣자. 그리 매력적이진 않다. 네, 이게 좀 너무 뻔한 것 같고 게임도 약간 10%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신작 게임. 근데 대신에 게임은 장기 투자하기 제가 아까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게임 약간 체인지 네, 좋아하는 이게 거. 그래서 이것도 아까 그 약간 면세점처럼 네. 한 10% 정도만 신작 게임이 있는 것만 약간 발만 담가서 왜냐면 근데 그것도 하시면 괜찮은 게 아 이런 패턴의 기업들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왜냐면 그냥 사가지고 많은 분들이 무조건 장기 투자하세요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아까 면세점이나 게임 같이 약간 트레이딩도 일부 해보시는 게 주식 투자 경험론에서는 괜찮아요. 이런 이 트레이딩 하면 또 이런 매력이 있구나. 또 내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까지기도 하는구나. 근데 대신에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벤트를 한번 기다리면서 일부 한 10에서 20% 정도 투자해 놓으시는 건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린 뉴딜 쪽에서 뭐 대표 기업들 많은데 수소도 있고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되게 지금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지금 핫한 거는 해상 풍력하고 수소 같아요. 저희 방향성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쪽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좀 선택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최소 20%는 최소 20%. 무조건 이거는 내년에 무조건 네, 그래서 뭐 그 종목이야 사실 제가 삼성전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말고도 네. 되게 장비 소재주 정말 많이 있잖아요. 많죠. 근데 그거 공부해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보고서들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 좀 괜찮은 기업들도 잘 선정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도 사실 정말 꿈을 먹고 사는 업종인데 분명히 비쌉니다. 그래서 나는 좀 비싸서 이거 현기증 난다 하시는 분들은 그건 성향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평가나 이런 건 필요 없고 어쨌든 꿈이 보이는 쪽에 투자하고 싶다. 진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JYP든 YG든 빅히트가 좀 너무 부담된다고 하시면 엔터 쪽도 일부 좀 투자해 보시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음식료 쪽도 음식료도 그냥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엄청나게 고성장하는 산업은 아닌데 성장은 하지만 좀 뭔가 안정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음식주가 저는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천천히 가면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 물어보세요. 자식들한테 이게 투자라고 할 수 있는 업종 같은 거 없냐? 전 무조건 음식료라 그래요. 일단 왜냐면 절대 안 망해요. 망하진 않아요. 망하진 않죠. 일단 우리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CJ든 오뚜기든 대상이든 다 각자의 영역이 있고 이 회사들을 또 새로운 업체가 갑자기 뭐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A란 기업이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뭐 모든 음식료 업체를 다 대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없죠. 각각의 그
장점들이 있으니까 이 구도가 그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음식료는 저는 정말 좀 자식분들한테 한번 좀 투자해 볼 수 있는 좀 장기 투자로 그런 좀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워낙 안정적이니까 네, 그런 면에서 좀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증권업은, 그러니까 은행은 어쨌든 배당 외에는 사실 근데 배당 받을 거면 증권이 더 나아요. 증권업도 대신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 10%. 10%.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일정 생각보다 많아요. 저 분산 투자를 좀 하고 있어서. 네, 증권주도 이게 배당 많이 주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왕이면 은행보단 증권이 좀 배당도 한다면 성장도 좀 조금 하니까. 사실 뭐 포트폴리오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향도 다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꼭 업종이 아니더라도 못난이 업종에서도 좋아지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샘 같은 기업들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한샘이 그 사실 업종으로 보면 되게 못났잖아요. 지금 뭐 건설, 건자재 이거 누가 봐. 막 요즘에 정부 규제 들어가고. 근데 한샘이나 현대리바트가 의외로 그 못난이 세상 속에서 굉장히 돋보여요. 뭐냐면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구 이런 거 다 바꿔요. 아니, 눈에 들어오잖아요. 아, 저거 지저분해 보여. 바꿔야 되겠다. 집에서 생활을 많이 하니까 없던 가구도 사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코로나 수혜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재건축 못하게 하니까 리모델링 쪽으로도 지금 사람들이, 왜냐면 또 재건축 내가 입주권 받으려면 실거주 2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오래된 집이면 리모델링 안 하고 살긴 좀 쉽지 않거든요. 뭐 3, 40년 된 집들 같은 거. 그러면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쪽은 영세업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한샘 같은 경우는 영세업자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그 리하우스라는 브랜드 가지고 이미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포텐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력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못난이 업종이라고 우리가 폄하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제가 좋은 업종 위주로 좀 몇 개 소개시켜 드렸지만 그 안에서도 찾아보면 보석이 되게 많아요. 숨은 보석들이.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종목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자이S&D라는 기업도 있어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자이S&D. 그게 뭐냐면 그 자이 아시죠? 그 GS 건설 아파트. 네. 그 회사 브랜드를 따서 자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형 주택 건설사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소형. GS건설이 대형 회사니까 그 재건축 같은 거 할 때 대형 단지는 지금 승인을 잘 안 내줘요. 근데 이제 소형 단지 있죠. 소형 재건축은 승인을 조금씩 내줘요. 이 정부에서 규제가 좀 완화돼서 소형 단지를 내는데, 그런 데는 대형 건설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GS건설이 이런 회사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면 뛰어들 수가 있어요. 마진도 되게 좋아요. 그 약간 틈새 시장을 파고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건설 쪽은 대형 쪽은 안 좋은데 이런 중소형 건설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리고 이 회사가 하는 본업이 뭐냐면 GS건설 그 자이 아파트 모든 거 다 관리를 해줘요. 뭐 관리비 낼 때 아마 우리 뭐 이렇게 청구할 때 뭐 관리비 내역서 보면 막 여러 가지 막 항목들 있잖아요. 그 아파트에서 다 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자이 브랜드는 이 회사가 대부분 해주거든요. 그런 아파트 관리라든가 이런 걸로 기본적으로 돈 벌면서 소형 그 주택 재건축 단지 여기에 대한 수주까지 이제 붙으면서 지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보면 몰랐던 이런 그 안 좋은, 분명히 안 좋은 섹터인데 그 안에서 알짜 기업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 어디서 찾냐면 보고서 보시면 다 나옵니다. 제가 어디서 가서 뭐 공창고 가서 열어보는 게 아니라 리포트를 자주 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걸 좀 어려워하시는데 각 증권사마다 다 있고, 또 보시기 어려우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거를 유료로 해주는 또 사이트도 있고 모아서 또 거기다, 아니면 또 무료로 보여주는 사이트도 있어요. 모아놓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여기 머릿속에 있는 게 다 그런 공부해가지고 좀 나온 것들이니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공부하시면 충분히 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차장님은 증권사 리포트를 굉장히 많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주말이든 이렇게 뭐 퇴근 이후에든. 왜냐면 그래야지 3%의 아침마다 나와서 그쵸. 그 시간을 채우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주식 공부를 차장님이 좀 어떻게 시작하는지 궁금해요. 아니요, 저도 처음에 책 봤죠. 막 책 이거저거.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또 월가의 영웅 아시죠? 피터 린치. 그거 뭐 누구나. 바로 뒤에 있습니다. 바로 뒤에 이게 월가의 영웅. 맞아. 저거 무조건 보세요. 주린이 분들은 꼭 보셔야 되고. 제가 이제 그런 것도 보고, 차트 책도 보고, 뭐 이렇게 매매하는 법, 정말 옛날에도 주식책이 정말 많았잖아요. 단타 어떻게 하냐, 하루 나는 뭐 100만 원으로 뭐 하루에 뭐 얼마를 벌었다, 뭐 그런 책도 되게 유행을 했었고, 그런 것도 보면서 공부했는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지식들을 다 얻었죠. 근데 해보니까 결국엔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만 해가지고. 저도 옛날에 처음에 할 때는 이제 그런 책 보면서 하루 사고 하루 팔고 막 이렇게, 기업도 몰라요. 그냥
아, 이 기업이 뭐 움직이네. 차트에서 이러네.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또 팔고. 근데 어느 날은 먹는데 어느 날은 또 먹은 거 다 토하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석적으로 해보자고 해가지고 윌가의 영웅을 또 다시 한번 읽고. 또 한 번 읽으면 또 다르더라고요. 아, 좋은 기업을, 이런 게 좋은 기업이구나. 네. 왜 그때는 내가 몰랐지? 그러니까 처음 볼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흘려버리는데 한 번 제가 다치고 나니까 그게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책은 그대로인데 그걸 읽는 독자인 내가 바뀐 거죠. 맞아요,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거 읽고 나서 기업 공부해야 되겠다. 그럼 재무제표 봐야 되잖아요. 재무제표를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김수원 씨가 쓴 그 회계사분인데 제가 그걸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예전에도. 그러니까 최근에도 공부하는데 지금 요즘에 나온 재무제표 책 중에 그 책이 좋더라고요. 하마회계라고 있어요. 네. 그 책 한번 봐보세요.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 그게 원래는 이제 업무적인 것도 있는데 그걸 보시면 그 주식 투자할 때 이게 우리가 재무제표 봐야 되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것들. 그것만 한번 마스터하시면 재무제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재무는 알아야 돼요. 재무를 알아야 기업이 튼튼한지 아닌지 알 수 있고, 재무를 왜 보냐면 내가 가진 재산은 날리지 않기 위해서 부실주를 판별할 수 있어요. 재무 보고 우량주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있는데 재무만 보고 이 기업이 날아갈지 안 갈지 솔직히 몰라요. 근데 대신에 이 회사 안전하다. 내가 투자해도 되겠구나. 그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재무제표니까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그런 책들을 보면서 이제 뉴스를 봤는데, 뉴스를 보는 이제 그때는 제가 주식을 처음 할 때니까 뉴스를 보니까 기업 분석 보고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리포트라는 것도 몰랐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어떤 애널리스트가 이 기업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얼마 쓰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했다.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그 증권사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어요. 이런 좋은 게 있었구나. 기업 분석 보고. 근데 또 무료잖아요, 그게. 그쵸. 우리나라에서 무료잖아요, 보고서가. 처음에는 제가 읽어도 무슨 소리를 잘 모르니까, 그때는 솔직히 유튜브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누가 저한테 알려줄 일도 없고 저 혼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읽어봤어요, 그냥. 몰라도. 뭐가 생기냐면요, 그 당시에도 이제 좀 인기 있는 기업들 리포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여러 번 이제 읽다 보니까 이해가 되죠.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거구나.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구나.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보고서를 처음 보고 이해 안 된다고 이걸 외우지 말자. 제가 요즘에 저희 고객분들한테도 그러고 전화 오면요, 주식 공부 어떻게 하냐고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 항상 그래요. 많이 봐라. 신문도 많이 보고 보고서도 많이 봐라. 뉴스도 많이 보시고. 다만 그걸 외우지 말고 그냥 일단 머릿속에 이해만 하고 있어라. 제가 왜냐면 경험을 해봤더니 외우면 절대 이게 안 돼요. 뭐냐면 외우지 않고 일단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그 보고서를 보게 될 날이 또 와요. 하다 보면요, 삼성전자의 보고서를 읽고 이해는 됐는데 어제 잊어버렸어요. 한 1, 2주 후에 삼성전자 또 보고서 또 나와요. 또 읽어봐요. 근데 거기에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바로 기억이 나요. 그럼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고서만이 아니라 종목들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모르는 종목인데 한 번 봤을 때는 잘 모르죠, 당연히. 근데 그 기업들을 여러 번 보다 보면은 그냥 자동으로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재무제표도 똑같아요. 재무제표 아까 제가 하마에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보면 그냥 한 번 보고 이해만 하세요. 여러 번 보고, 그 다음에 HTS 같은 데 보면 네이버도 그렇고 기업들 재무제표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여러 번 보다 보면 처음에 어려운데 점점 눈에 들어와요. 뭘 봐야 될지 딱 눈에.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점점 경험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셔야 돼요. 시간이 걸리되 자주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이런 김작가 TV도 그렇고 저희 3프로도 그렇고 이런 유튜브를, 양질의 유튜브를 시간 되실 때 좀 자주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거를 보면서 그냥 이해만 하세요. 저 사람 저랬구나. 근데 이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면요, 여러분께 나중에 돼버려요. 전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여기 오늘도 많은 얘기를 해드렸지만 제가 이거를 뭐 어떻게 외우겠어요, 이 많은 내용을 솔직히.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물어보실 때 바로 제가 답변을 해드리냐면 매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상담할 때 종목들 제가 하루에도 많은 종목 상담을 해요. 처음엔 저도 모르는 게 물어보면 당연히 모른다고 그래요. 저도 모르겠으면 찾아봐요. 같이 이제 봐요. 이제 재무제표 까보고 이 기업은 이제 제가 딱 봤을 때 이렇습니다. 그럼 저도 그러면 다 잊어버리죠. 두 번째 또 2주 후에 누가 물어보면 기억이 나요. 이거 그때 그랬었는데, 그럼
그럼 보면요, 이제는 맞아. 이렇게 돼요.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네. 그 주식투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이에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복. 자주 이렇게 경험을 하시다 보면 자연이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나는 왜 안 되지, 공부 안 되지 이러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좀 용기를 가지시고, 저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좀 주식에 대한 좀 지식을 좀 그동안 습득을 했어요. 네, 그렇게 네. 공부할 수 있는 채널에서 첫 번째가 이제 주식 투자계 구루분들이 쓰신 네, 책들, 네. 두 번째가 이제 재무제표 꼭 보셔야 돼요. 세 번째가 기업 종목 레포트 같은 거, 증권사에서 내는 네 번째가 유튜브에서 조금 그래도 좀 괜찮은 검증된, 채널들, 검증된 채널들에서 채널들. 얘기하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이해 안 되더라도 그때 한번 그냥 들어보고. 넘어가고. 예.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외우지 마세요, 제발. 그거 외운다고 될 거 아닙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외우실 필요 전혀 없어요. 맞습니다. 주식 순매수가 굉장히 개인 투자에 늘어나고 있는데 네. 특히 또 한국 주식 외에 이제 또 해외 주식도 굉장히 늘어나고 네, 있어요. 그 중에서 맞습니다. 당연히 미국 주식, 네.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요즘에 이거 어느 쪽을 해야 되는지. 네. 한국 주식은 뭐 이게 시장이 계속 코스피가 계속 못 올라갔다. 네. 그리고 미국 주식은 계속 맞아. 치고 올라간다. 근데 여기 양도세에 있다. 그래서 100% 먹어봤자 70%밖에 수익이 안 된다. 이거 뭐 양쪽 이야기 다 맞는 네. 얘기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국이 더 매력 있다고는 봐요. 당연히.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꼭 너무 가릴 필요는 좀 없다고 보고요. 미국에서도 미국 주식에도 지금 요즘에 많이 빠지는 기업들 보면 너무 오른 기업들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미국 기업 중에도 분명히 또 알짜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제가 추천한다기보다는 저는 상대적으로 그 디즈니 같은 기업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디즈니 얘기하면 되게 무겁다고 그러시고 디즈니도 미국의 주도주는 아니잖아요. 근데 디즈니랜드가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폐쇄돼가지고 그때 장사 안 됐을 거고 코로나 피해주죠. 근데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를 런칭해서 넷플릭스를 따라잡겠다고 지금 공언을 한 상황인데 그게 성공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마치 삼성전자가 그거랑 비슷하잖아요. 파운드리 TSMC 쫓아가는 거는 안 되면 본전이에요, 사실. 근데 디즈니 플러스도 이제 신생이지만 넷플릭스를 추격하기 위한 좀 뭔가 행보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격차를 좀 줄이면 당연히 주가에도 퍼포먼스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미국에서도 약간 한국형 기업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시장이 10년간 쩔어 있었잖아요, 진짜. 뭐 속된 말로 정말 너무 못 가는데 미국 안에서도 좀 쩔어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좋은데. 근데 뭔가 앞이 보이기 시작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뭐 미국 주식 전문가는 아니니까 많은 기업들 제가 뭐 알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디즈니 같은 기업들이 뭔가 그런 희망은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쪽에 대해서 미국도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다만 현재 국면에서 봤을 때 저는 한국이 당연히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게 일단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좀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이 환율 떨어지면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환차손이 좀 염려가 돼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가도 떨어지는데 환율에 있어서도 좀 리스크가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한국은 10년 동안 지금 어쨌든 지수 자체로만 보면 나스닥이 갈 때 너무나 좀 못 갔었고, 그런 좀 리스크가 그동안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향후에 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들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강했던 달러가 약해지고 또 원화는 지금 강해지고, 원화만 강한 게 아니라 지금 위안화도 강해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한국의 옆에 있는 중국의 경제가 좀 생각보다 괜찮아요. 경제 지금 뭐 소매 판매, 자동차 판매가 9%나 급증했다고 하는데 또 중국도 지금 부양책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러면 위안화는 더 강해지고 거기에 맞게 한국의 원화는 더 강해지고, 한국의 원화가 강해지면 한국의 자산 가치가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그 외국인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계속 아까도 삼성전자 말씀드렸지만 아니 애플이 시총이 지금 2,000조까지 갔는데, 아니 삼성전자가 아무리 해도 400조는 좀 너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애플이 너무 비싸다를 떠나서 애플이 그 정도 가치를 받으면 아니 삼성전자도 대접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삼성전자 좀 IT 업체, 제조업체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너무 좀 한국 시장에 있다는 좀 그런 리스크 때문에 또 가치가 또 평가 잘해야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이익 면에서는 지금 삼성전자도 만만치 않잖아요.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면 가격 면에서도 충분히 우리 한국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좀 미국보다는 좀 남아있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좀 더 유리하다. 그러나 다만 중요한 건
솔직히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게 됐건 간에 결국엔 중요한 건 어느 기업을 내가 선택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 10년 동안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주도주들 보시면요 엄청나게 올라간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2013년도 아까 한샘 말씀드렸죠. 한샘이 2010년, 13년하고 15년 동안 주가가 10배가 갔어요. 그때 왜냐면 이제 정부에서 그 건설 쪽에 좀 활성화 정책 나오면서 야. 박근혜 대통령 그때 건자재 시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제 분양도 잘 되고 막 이사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거기다 건축 규제까지 풀어져 버리니까 네. 이 주가 재평가 나오면서 그때 주가가 그 지수는 정체돼 있었거든요. 되게 안 좋았어요. 사실 박스권인데 주가가 10배 날아가는 기염을 통했고 아모레퍼시픽도 한 5배인가 6배 갔을 거예요. 그때 왜냐면 중국 소비주 중국의 내수 시장이 2014년에 열리니까 화장품 대박이 났죠, 한국에. 그러니까 장이 안 좋더라도 장이 박스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도주를 잡으시면 돼요. 2019년도 장 안 좋은 거 아시죠? 네. KMW랑 5G 장비 회사가 8배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시장 전망을 하시는 거 좋죠. 왜냐면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알고는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위쪽 방향으로 내년까지는 보고 있지만 설사 그게 틀린다 해서 뭐 염승환 차장 틀렸네 이게 아니라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뭘 살 거냐. 주도주를 발굴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게 뭐가 될지는 사실 누구도 몰라요. 근데 네. 아까 말씀드린 이 업종 안에서 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쪽이 유리하겠죠. 성장하니까. 그 안에서 내가 뭘 발굴할 건지를 계속 고민해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오늘 또 처음 출연하신 염승환 네. 조회수가 터질 것 같습니다. 네, 터졌으면 좋겠네요. 또 조회수가 터져야지 다시 만나 뵐 수 네. 있더라고요. 네. 다시 제가 또 출연 요청도 좀 네, 드릴 수 네. 있고. 네, 오늘 만나 뵌 손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